안녕하십니까, 황양숙입니다. 여러분, 전산회계 1급을 강의하게 된 황양숙 교수고요.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시면 이렇게 퍼펙트 전산회계 1급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토마토 패스라고 로고도 있죠. 네, 이 교재 구입하셔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본 강의에 대한 부분의 진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시험이든 시험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구조는 어떤 구조이고, 그리고 시험은 1년에 몇 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좋으시냐면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가시면 시험 안내 및 출제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지금 전산회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산회계 또는 전산세무라는 부분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이시라면 교재가 없어도 이런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시험 준비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산회계 시험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산세무회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기존엔 전산세무회계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되어 있던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전산회계 또는 전산세무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급수가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산세무회계라고 하는 시험은 현재 이 회계 쪽 관련된 시험 중엔 연역이 가장 길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한국 세무사회 주관 시험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산시험 같은 경우는요, 이 회계시험은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산회계 2급이라고 하는 급수에서 전산회계 1급으로 올라가고 전산회계 1급에서 다시 전산세무 2급으로 그리고 전산세무 2급에서 전산세무 1급으로 구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와져 있는 구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화살표 부분 내용이 상위급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사전 준비 없이 전산세무 1급을 들을 수는 없어요. 간혹 오프라인 강좌들 수업을 나가보면 학교에서 상경계 출신인 학생들이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사전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세무 1급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상위급수를 취득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부분의 내용은 없고요. 회계 원리라고 하는 과목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회계 원리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재무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회계 원리라고 하고 또는 회계 부분 얘기할 때 초급, 중급, 고급 회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초급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이 가장 간단하고 조금 쉽겠죠.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진행할 때 조금 더 진행에 대한 내용들의 폭이 조금 더 많아요. 자, 폭이 많다는 얘기는 과목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입력해야 되는 여러 개 개수들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산회계 2급을 조금 더 충분히 숙지를 하셨던 분들은 전산회계 1급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전산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의 가장 다른 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이 부분은 개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기업을 놓고 봤을 때 개인이라는 회사를 기준으로 시험을 본다라면 전산회계 1급부터 세무 1급까지는 이 기업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업자 등록증이 무엇으로 법인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가 조금 더 커지죠. 간혹 수업하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전산회계 2급은 아무나 다 딸 수 있어. 아무나 다 딸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고요. 대부분 전산회계 2급을 들어가서 보면 전산회계 1급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오셨던 분들은 전산회계 1급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충실히 해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충실히 해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 회계 원리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한 기초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럼 회계 원리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원가회계와 세무회계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회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세금 신고하는 부분엔 우리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라고 하는 VAT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근데 본 건 같아요. 라고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또는 마트에 가서 또는 편의점에 가서 뭔가 물건을 샀을 거예요. 그럼 영수증 하단에 보면 부가가치세 별도락에서 얼마 나온 게 표시가 돼요. 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이 전산회계 1급부터 추가가 되는 세무회계가 들어옵니다. 원가회계는 우리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냐. 비용과 원가를 동일시해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인 용어로 볼 때는 무슨 비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원가라는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자 하겠죠. 자, 회계 원리가 지금 전산회계 2급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여러분 전산회계 1급으로 올라오면 지금 회계 원리 부분에 회계 2급에서 있었던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 기초 부분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나열하는 부분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가서 이제 뭘 묻겠어요? 정의를 묻기 시작하는 그리고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묻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전산세무 2급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원리라는 부분은 제가 자격증에 나와져 있는 용어를 요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기재해 드렸고요. 초급에 해당되는 재무회계가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재무회계는 무슨 부분? 우리가 중급회계입니다 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전산세무 1급도 같이 볼까요? 자, 전산세무 1급에 들어온 재무회계는 그러면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고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회계 쪽에 대한 부분은 세무 2급에서 소화를 하고 가셨던 분들은 세무 1급의 재무회계 조금 별로 어렵다고 하질 않으세요. 왜냐면 중급이 고급하고 큰 차이가 나오지 않고요.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는 고급 부분이 실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배제된 상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원가회계는 1급과 2급의 차이점은 무슨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아까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회계 원리가 나열하는 수준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산회계 1급의 원가회계는 나열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세무 2급부터는 이제 뭐가 나올 것이다. 기본 지식을 쌓았으니까 거기에 뭐가 되죠?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원가회계 부분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에 또 다른 추가 사항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실 때 대부분 나는 원가 부분은 실기에서 큰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제가 미리 구조 설명 안 드렸는데 실기라는 표현도 계속 쓰고 있죠. 자, 실기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난 이 부분을 패스하겠어 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는 원가 쪽에 점수를 놓아버렸던 분들이 불합격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산회계 1급의 원가를 충실히 하셔서 살붙이기를 잘 해가지고 가신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산세무가 심층이었다라면 전산세무 2급의 원가회계가 심층 부분에 우리 전산세무 1급 원가에는 누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냐면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표준이다라고 하는 스탠다드화 시키는 부분에 원가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표준원가 계산을 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원가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물류라든지 생산관리 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해요. 그래야 거기서 기본적으로 내가 과거에 나온 원가를 가지고 얼마의 원가가 나올 것이니 미래에 관리를 어떻게 하자 이런 구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게 표준이에요. 공정관리를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표준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이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또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관리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표준원가 문제는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원가 회계를 회계 때 잘 해놓으셔서 세무에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면 세무 1급의 원가가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끌고 올라가셔야 해요. 자,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 1급에서 부가가치세가 있었다라면 그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무엇하자? 심층으로 끌고 들어가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전산회계 1급의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런 표현을 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능력만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걸 우리가 어디에 관할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신고를 할 때 이 세금계산서만 그냥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 관련된 부분 말고도 다른 걸 또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뭔가 붙여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의 내용이 전산세무 2급에 추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세무 2급은 누구의 빈도가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빈도가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소득세라 함은 뭐냐면 세무회계 소득세라 함은 이런 회사에서 월급 받고 계시죠. 월급 받으시면 회사하고 내가 근로계약서를 썼다 또는 연봉계약서를 썼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급여를 매달 3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면 300만 원을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뭔가를 무엇하고 빼고 나머지 금액이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더 적어지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 부분이 전산세무 2급부터 출제가 되고요. 소득세의 종류는 총 8가지인데요. 그 8가지 중에 우리 여러분이나 저는 무엇에 대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썼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로와 관련된 소득세 부분만 출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소득세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다 출제가 되고 양도소득세와 퇴직과 관련된 부분만 세무 2급은 제외가 됩니다. 자, 전산세무 1급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뭔가 전부 다 끌어들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세도 들어오고 소득세도 들어오고 이 소득세에 우리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원천징수가 진행이 됐다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 중에 근로자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저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교와 근로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학교에서 저한테 주는 월급은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에서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무엇에 대한 강의계약서 또는 고용과 관련된 촉진계약서 이런 계약서만 쓰고 강의 진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처럼 보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등장이 돼요. 그러면 사업소득을 저한테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알파로 붙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법인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법인세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우리가 법인 조정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시고 이 자격증 준비하실 땐 반드시 알아두실 건 상위급수부터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저희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자격증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친구들, 실무자들 수업을 해요. 그런데 법인 조정이 필요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인 조정 수업을 하다 보니 그 아래쪽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 작업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아래쪽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법인 조정을 듣기는 해야 되니까 듣고 무슨 부분 다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부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과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입니다, 여러분. 자격시험 일정인데요. 자격시험 일정은 기존에는 4번 진행을 했었는데 3년 전부터 6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2월 달에 시험이 있고 4월에 있고 6월에 있고 8월에 있고 10월에 있고 11월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회계 2급, 1급, 세무 2급, 1급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년 일정표를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 내가 시험에 대한 준비 부분 중에 미흡한 게 있어서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 근데 여러분 2월에 떨어졌었던 분들은 몇 월에? 4월, 6일에 다시 보시면 되겠죠. 가끔 이러기도 해요. 아, 좀 실례. 너무 힘들었어.
자, 쉬는 건 좋아요. 근데 중간에 머릿속도 같이 쉬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져요? 싹 다 세팅을 하고 와요. 무슨 세팅을 하냐면 좋은 쪽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DB를 넣는 것처럼 아예 데이터를 다 지우고 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초기화 세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시험 일정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시험이 언제인지도 꼭 확인하실 것. 그리고 발표야 당연히 시험을 보셨으면 무엇 하셔야 돼요? 발표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6회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은 전산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은 현재 60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산세무 2급과 전산세무 1급은 90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60분이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시험 감독을 나가보잖아요. 대체적으로 세무 2급하고 회계 1급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자격증을 같이 하시는데 어떤 문제들이 간혹 생기시냐면 세무 2급이 여러분 1급보다 먼저죠. 혹시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2급에서 지금 현재 멘탈을 다 털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2급에 대한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12시 30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2급이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혼을 쏙 빼고 온 거죠. 근데 1시간 뒤에 전산회계 1급이 있어요. 두 개를 모두 다 망치고 나오시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게끔 두 과목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 되는 거죠. 시험 1년에 6번이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준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전산세무 2급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면. 근데 전산회계 1급은 실질적으로 요 과목 하나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서 나와요. 자, 빨개져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없이 입력하고 나왔다. 이론도 풀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 준비하실 때 반드시 교재 뒤편에 가면 여러분 기출문제 6회분, 모의고사 5회분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의 횟수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반드시 푸실 때 무엇 하시자? 시간 체크하시자. 여러분 타이머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반드시 시간 체크하는 거 습관화 들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을 잘 들이셔라. 그래서 이 4개의 과목에 대한 시험을 놓고 봤을 때 전산회계 1급과 세무 1급은 가끔 바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잘하자라고 알아두시고 합격에 대한 결정 기준의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이론과 실기 를 합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우리는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출제 기준입니다. 자, 시험 출제 기준 전산회계 1급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전산회계 1급이니까 미리 보시면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전산회계 2급 우회급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회계 2급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론과 실무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요 부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상하다. 내가 기출문제 풀 때는 분명히 회계 원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가 8문제였는데 문제가 바뀐 것 같아. 회계 원리 쪽 문제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원가와 세무 쪽에 문항수가 줄거나 늘거나 근데 가끔 회계 원리 쪽에 문항수를 줄이기도 해요. 근데 빈도가 좀 적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온다는 얘기는 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이내에서 범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으로 100점 만점인 건데요. 이론 시험은 30%, 여러분 30%이면 얘가 몇 점이다? 30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실무 시험은 70%니까 70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론 시험은 크게 누가 들어올 거냐면 우리 아까 구조 설명드렸었어요. 급수에 대한 구조. 자, 그러면 회계 원리요. 회계 원리가 15%인데 이 15%란 부분이 문항수로 얘기하면
우리는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문항수가 빠질 수도 있겠죠. 더 늘지는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자, 원가 회계는 지금 10%.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문제가 출제가 현재 되고 있냐면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간혹 얘가 몇 문제로 바뀌기도 하더라. 4문제로 바뀌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세무회계락에서 나오는 부분은 제가 부가가치세 영문 약칭으로 쓸게요, 여러분. VAT라고 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몇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또 범하시냐면 실무가 70점이네? 그럼 나는 실기만 열심히 해서 못하겠다. 합격을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론 쪽에 대한 부분에 지금 문제를 봤더니 우리는 객관식이고 이런 객관식이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 객관식이 사지선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기가 4개로 나오겠네요. 그 4개 보기 중에 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찍으면 되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 이론 쪽의 기초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전산세무 2급에 가서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이론은 최소한 몇 문제 정도는 맞아주셔야 안전하다. 10문제 정도는 이러면 최소입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 10문제 정도는 맞아야 우리가 안전해요. 그러면 회계 원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8문제이고 원가 회계가 5문제예요. 그럼 요거 더하면 13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세무회계 쪽을 놓고 간다 하더라도 이 2개에 대한 공부는 충실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원가 회계 어떻다고 했어요. 회계 1급에서 준비 제대로 해놓으시면 우리 세무 2급은 가지치기, 세무 2급에 대한 부분은 세무 1급에 가면 표준원가 회계라고 하는 부분 하나만 추가가 된다고 했고 그 부분이 문항수 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원가를 튼튼히 해놓으셨던 분들은 점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회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저는 산수를 싫어해요, 수학을 싫어해요 하시는데 수학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저희 과목은 산수만 있어요. 더하기 빼기 못 하시지 않죠? 그리고 시험 장소에 계산기 갖고 들어갑니다. 암산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차적으로 암산했던 분들이 실제 수리 능력이 더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암산이 아니라 계산기 눌러서 해요. 대신에 휴대폰 계산기는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계산기는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 전자계산기 갖고 계시죠? 그거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부분 준비하실 땐 최소한 10문제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준비 잘 해놓으실 것. 그리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한 번 듣고 2번 듣고.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 들으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처음에 그냥 쑥 들으세요. 그럼 무슨 얘기신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 좀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듣고요. 그리고 들어서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거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조금 더 집중해서 2번 정도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영상은 우리 제일 좋은 점 뭐냐면 내가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라는 복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 이상은 듣자라는 표를 세워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무로 넘어와 볼까요? 실무 시험은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초정보 등록 및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초정보 및 수정이 15%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요즘에 15% 거의 안 내시더라고요. 출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10%대에서 거의 끝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건 프로세스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간다면 10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럼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자료 입력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는 능력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죠. 근데 조심할 건 이 회계 처리 부분은 여러분 이론에서 정리했던 회계 원리가 있을 거예요. 이게 회계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무엇하자? 프로그램에 넣자 해요. 그러면 이론 정리 제대로 안 했던 분들은 실무 시험에 가셔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름표 넣기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 아, 내가 이론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들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가져다 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입력을 했으면 입력한 데이터를 보는 요령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재장부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성이 지금 전부 다 합쳐서 몇 프로이다? 70%이고요. 자,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가지고 쓰기 때문에 한국세무사에 들어가시면 자격시험 사이트에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린 진행이 되고 있는 시험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자격증과 관련된 기본 구조 설명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OT를 좀 들으시는 게 좋고 처음 아니신 분들은 본 강좌 바로 시작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다음 본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